집을 짓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행복의 정점에 도달하자마자 무너진 부부 관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케이트입니다. 저는 30살입니다. 제 가족은 35살이 되는 남편 토니입니다. 늙고 3살 된 딸 미아,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의 집을 지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대답할 때, 당신은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군요. 요즘 저는 그렇지 않아요. 공사 중인 집과 시댁이 걱정되어 붕괴의 첫걸음은 딸을 맡겼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일을 해서 평일에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주말에 나가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딸아이가 길을 따라가면 지루하고 까다로워서 항상 근처에 사는 부모님에게 맡기곤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아를 돌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날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부모님에게 미아를 돌봐달라고 하면 어떨지? 말에 이해가 안 돼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아들의 아내로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믿으며 게다가 갑자기 3년을 부양하라고 하는 것도 쑥스러워요. 늙었지만 오늘 계획을 미루면 집 완성도 늦어질 것 같아 고민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날 심부름 끝내자마자 딸을 시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값비싼 과자 한 상자를 선물로 들고 바로 시댁에 도착했는데 선물 덕분에 시댁에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유쾌하게 응대해준 우리는 딸아이가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향했다. 새 집의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어디냐고 말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미아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물었더니 그녀는 대화를 끝내고 그녀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펭귄 미아는 부모님을 엄마의 할아버지, 엄마의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댁 외에는 아무도 지칭하지 않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면 방이 없을까 고민하셨나 봐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가족이 현재 작고 낡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일 저녁, 공휴일 등 남편과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을 겨냥해 시댁 식구들이 자주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집을 살 돈을 아끼기 위해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바로 식사 공간이나 소파에 잡고 내가 말리기 전에 공사 중인 집과 관련된 서류를 보여달라고 남편이 열심히 건넨다. 문서를 작성하고 시어머니들에게 왜 만나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너무 자주 찾아올 만큼 불편하고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질문을 퍼붓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예요. 이 평면도는 의장이 그녀를 통해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주방 위치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작은 방이 적으니까? 다들 느끼신 것 더 추가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방에서 편안하게 지내요. 게다가 아이 방이 하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더 낳으면 감소하는 출산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질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 이번에는 제가 대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제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논의하고 시공업체와 미팅을 한 결과 이미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이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레이아웃이니까 이해해주세요. 다소 화를 내며 대답하더니 시어머니가 집 전문가라고 하는 가구와 가전제품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많고 여러 집을 방문하며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방을 보는 안목이 있어서 어느 방이 편한지, 어느 가구가 맛이 좋은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이 집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방이다. 행운을 앗아가고 일도 잘 안 될 것 같다.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최악이다. 근데 걔는 그냥 피 빨아먹는 벌레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짜증나서 그럼 농담으로 두 가구로 만들어서 비용을 나눠야지 했는데 시댁이 화내시네요. 시아버지는 당신이에요. 돈 달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자식 두 가구 집. 그날 시댁이 일찍 나가서 집에 가니 형식적이고 외로운 건 정말 싫다. 넌 친부모도 아니니까 효도하라는 말은 필요 없어. 그날 밤 딸을 재운 뒤 남편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부모님은 선의로 조언을 하려고 했을 뿐이니 너무 차갑게 굴지 말라고.
너희 부모님은 훨씬 더 무례하게 굴고 우리 집 일에 계속 간섭하고 항상 우리를 이기려고 해. 며느리라고 해서 나를 바보 취급하고 부모님이 계시니 너희가 엄청나게 구는 건 당연해. 그들의 선의의 충고에 무례하다. 당신은 정말 무감각한 여자다. 심각하게 진정하고 반성해라. 내 남편이 돌아서서 말을 잘하지 않자 그 사람들은 당신의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외에 별도의 가족이 있다. 부모님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돈도 안 드리고 계속 제멋대로 의견을 내는 건 무례해요. 남편이 진정하라고 했지만 그날 밤 남편의 무리한 단어 선택에 나는 더 화를 냈고 결국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우리 집이 드디어 완성됐고 우리 가족은 들뜬 마음으로 이사를 했고 오늘부터 새 집에 살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함께 살 예정이다. 위층의 큰 방은 아버지가 쓰시고 작은 방은 어머니가 쓰시면 된다. 문제될 것 없어. 잠깐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위층 방 중 하나를 미아의 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어.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동의한 적이 없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방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평소 점인 것을 고려하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이미 방을 본 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 구경하러 가기 전날인 것 같을 때 부모님이 방을 보셨을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구경하러 가기 전날 이 집을 보러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들고 있던 열쇠를 주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그냥 한번 보려고 하더군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남편 대화가 끝난 듯 짜증이 난 미완성으로 남겨둔 TV 배선 작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줄어들었고 상당히 극적으로 남편 얼굴 보기 싫어서 짐을 풀고 부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갔다. 문을 닫고 잠그고 혼란과 분노로 어지러운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미아가 어린이집에 있다는 게 정말 안도감이 들었다.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혼자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착하게 나는 그 사람들과 단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집을 크게 구입했습니다. 침착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의 나와 미아에 대해 생각해야 해요. 남편이 이른 오후에 시댁이 트럭을 타고 도착했다고 남편이 말했기 때문에 저는 방에 머물면서 시댁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고민했습니다. 소지품이라도 우리한테 읽어야지. 상식이 없구나. 아직도. 한참을 참다 보니 너무 서툴러서 시댁 식구들이 새로 지은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어. 2층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있어서 난방에서 나와 입구로 향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당신과 동거한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다짐하며 처음 내뱉은 말은 의외로 차가웠어요. 시아버지는 그게 짜증나신 듯 급하게 날 탓했어. 토니한테 문제 없다고 했어. 아니, 문제가 있다고. 오늘 아침에 토니한테서 너랑 시어머니가 같이 생각이 있다고 들었어. 게다가 난 너랑 같이 살 생각은 없어.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토니는 괜찮다고 했어. 맞아. 넌 너무 뻔뻔스러운 며느리야. 맘에 안 들면 케이트를 놔두는 게 어때?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반격할지? 남편이 당황해서 날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케이트 부모님이랑 싸우지 말고 싸우세요. 평등한 싸움이 아니다.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언어폭력을 당하고 지금 또 남편에게 욕을 먹고 있다. 이 부모와 자식도 똑같다는 생각이 다시 든다. 토니, 나는 너희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다.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되기 직전에 나는 인간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아버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 나는 그런 아내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편도 아버지의 말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나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해했다. 그럼 이혼하자. 분명히 말했지. 이혼하자고. 한 남편과 동의한 아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대화를 주머니 스마트폰에 잘 기록하고 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우리는 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토니가 빌려준 3,500만 엔을 이 집 건축비로 돌려주세요. 시부모님이 놀라 목소리를 높이시네요. 남편이 탈색하고 새하얀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비욘드 블루는 사정을 모르는 시부모님에게 매우 정중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니는 집 구입비에 단 한 엔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저축한 돈으로만 지은 집입니다. 남편과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계획이 전혀 부족하여 저축이 전혀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서로 나누어 썼고 남은 금액은 서로 이름으로 저축하기로 약속했는데 낭비했습니다. 그걸 저축하지 않았어. 케이트,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그게 다 사실인데 집을 살 때 내 이름으로 집을 갖는 걸 포기하지 않을 테니 내가 만들었어. 돈 빌려주려고 대출약 정서가 있어서 안 한 척하면 안 되니까 멍하니 있는 남편과 그 자리에 두고 귀중품은 빨리 챙겨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옷 장난감과 옷은 여행 가방에 넣고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펭귄을 겨드랑이에 안은 보스턴백 소형차에 싣고 빠르게 차를 몰고 출발. 짧은 인연을 맺었던 새로 지은 집에 작별 인사를 한 뒤 내 물건을 집어들었다. 보육원에서 온 딸이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데 부모님은 운동복을 입은 채 갑자기 많은 양의 짐을 들고 나타나서 많이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고 불편하면 호텔에 가거나 머뭇거리며 말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급히 말리셨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부모님이 제가 딸을 데리고 갈까 봐 걱정하셨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를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좋은 점 하나도 없는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딸을 꼭 돌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하면서 위해 제안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문서로 요약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과 나눈 대화의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이를 무장한 채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와 외부 매체에 녹음 유급 휴가를 내고 주말을 이용해 여러 로펌을 방문했다. 일주일간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마침내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변호사를 만나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간 날 새집을 나서니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군가 나를 있었다. 남편이었다. 전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이혼 서류가 나오지 않았다. 처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호적에는 남편이었는데 대화는 나누지 않았음에도 아쉽게도 화를 내거나 무슨 짓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카페에 갔을 때 혹시 몰라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꼭 켜두었어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 할 말 없냐고 물어봤죠. 네, 그렇죠. 집에 전해드리고 싶어요. 케이트 소유권을 바꾸고 싶어요. 돈은 잊어버리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당신 부모님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작은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커피를 마시고 나서 유심히 보니 전 남편의 머리가 군데군데 튀어나와서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턱에도 수염이 있었고 옷을 입고 있는데도 안색이 좋지 않았어. 양복 흰 셔츠는 구겨져 다림질도 안 하고 세탁소에 맡기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꽤 낡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케이트 쉽게는 못해요. 이렇게 큰 돈을 갚아주다 빌릴 때 큰 돈인 줄 알면서 집을 서로 명의로 하자고 했고 내 이름으로만 하자고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 내 집이 내 이름이 붙은 집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려고 내가 가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혼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는데 왜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나는 진지하다 지쳤고 야망이 부족해서라면 확실히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미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례한 부모 밑에서 지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으니 얘기가 끝나면요. 나 집에 갈 거야. 기다려. 미아는 내가 돌볼게. 집에 돌아오면서 전 남편의 말에 불안함을 느꼈다. 부모님께 며칠 동안 강제로 끌려가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부탁했다. 전 남편 방문 후 어린이집에서 시부모님으로 보이는 오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미리 알려주셔서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계시는 방에 들어갔을 때 미아가 만나지 못하도록 별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주 돌려주라고 소리쳤다. 욕심쟁이 도둑놈아, 무슨 소리야? 탐욕스러운 도둑에 의해 나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도둑이 아니라면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당신은 그 돈을 벌기 위해 사악한 짓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이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토니한테 빌려준 돈은 내 거야. 공정하게 번 돈이야. 내 돈이야. 부모님한테 받은 돈, 할머니 살아계실 때 선물로 받은 돈, 선물 등 매년 이체한 금액, 내 이름으로 된 계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식을 팔아서 받은 돈과 저축한 돈을 모두 합산해서 그 금액이 됩니다. 그건 정말 돈이었죠. 안 주셨나요? 토니 살아있을 때 선물은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지 시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내시며 침묵하셨다. 시부모님은 화려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사치를 좋아하신다. 평범한 봉급을 받는 가족이라 저축도 별로 없고 소극적 소득도 없을 거예요. 분명 살아있는 동안 선물을 줄 생각도 한 번도 안 했을 게 분명해요. 미안하지만 토니랑 이혼해요. 미아는 제가 직접 돌볼게요. 제발, 귀찮으니까 더. 어린이집에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말하고 빨리 미아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충고는 헛수고였고 그 후에도 토니와 시부모님은 몇 번이나 오셨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해서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자주 팔을 잡거나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집을 떠난 날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의 행동을 모두 스마트폰에 기록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빚 상환과 이혼 합의를 요구하는 문서, 전 남편은 대부분 동의했지만 문제에 있어서는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싸우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하자 그는 물러섰다. 결국 나는 꽤 온순했다. 나는 증거가 많았고 그는 갚을 저축이 없었다. 전 남편이 빚을 갚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다. 그 이유는 새집 판매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토니와 시부모님이 새집에 함께 살기를 바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이 요구한 3,500만 엔의 구입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축할 돈도 없고 시부모님이 살던 낡은 집을 팔아도 비용을 감당하기 부족해서 결국 새 집을 전세보다 싼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매매가와 매매가의 차액과 매매 시 수수료는 남편이 은행에서 빌린 남편 집을 잃고 집을 잃은 남편 빚에 눌려 시부모님과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이혼한 전 남편의 여동생도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작은 방에 어른 6명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그런 것 같았다. 낡은 집 서로 욕하는 소리가 연일 울려 퍼지고 동네에선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가족은 양육비도 못 줘 더 이상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연락이 흘렀고 딸 미아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부모님 집 근처에 방을 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아를 돌보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결혼하지 않고 계속 둘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36세입니다. 마이너스 1학년 딸을 둔 노인과 이혼 이력이 있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가면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근에 넷이서 같이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됐다. 딸들이 미아가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지으면 다 자기 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강아지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사실 얼마 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딸들 때문에 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마음을 정했어요. 미아에게 다가가서 작은 등을 안아줬어요. 맞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집을 짓고 싶어요.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요. 이 집을 제가. 형부 쇼니 이런 말을 했을 때 왜인지 눈을 굴렸습니다. 몇 분 전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막 돌아왔는데 대체 어떡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건지 어리둥절했지만 쇼는 계속 여기서 나가야 해요. 이 집에 영원히 머무르는 건 좋지 않아요. 쇼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이 말을 하더군요. 이곳은 남편과 내가 살던 집이에요. 그런데 왜 떠나야 할까요?
숀의 이기적인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캐시입니다. 37세 주부입니다. 집에서 저보다 한 살 많은 남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학생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에 다녔어요. 30살에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왔을 때 만났어요. 나이가 가깝고 착하고 쾌활하며 점점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얼마 후 그는 나에 대한 마음을 고백했고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우리는 존의 요청으로 결혼했습니다. 나는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심했고 앞으로 5년은 부부로 함께 생활했지만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정말 친한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남자와 인연을 맺은 뒤 그토록 즐거웠어야 할 삶은 서서히 무너져 갔다. 존에게는 한 살 위인 남동생 숀이 있었는데 10살 차이 때문인지 숀은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과 친척들에 의해 그 결과 그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기적인 행동은 그의 시부모님을 괴롭히고 있으며 약 3년 전 시아버지와의 싸움 후 숀은 집을 떠났지만 부모님 집에서 가출했지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숀은 자기 동생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남편 남자은 사랑스러운 남동생을 두고 떠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저는 별로 마음이 없었지만 숀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곳도 없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어 그를 우리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숀과 제가 함께 이사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는 오랫동안 그의 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없어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야 할 때 방에서 나왔다. 생활비도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았고 숀은 이 생활이 평범한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조금씩 좌절감을 느꼈다. 그 사람 방 밖에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려고. 계속 방에 있으면 건강에 안 좋을 테니 가끔 밖에 나가보는 게 어때? 아니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지만 숀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내가 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말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숀이 나를 노려보며 닥쳐 나한테 어떻게 할지 말을 안 해주고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숀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더라. 존도 현재 상황이 숀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 캐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일 우리가 할 일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은 제이엔과 숀이 대화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숀은 언제나처럼 친절했습니다. 다음 날 여느 존을 배웅했는데 정오쯤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존 가족이신가요? 잠시 거기 서서 대화를 듣다가 존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고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이송된 병원으로 갔습니다. 당시의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솔직히 가는 동안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서 존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고 존은 오늘 아침에 웃었지만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시댁 식구들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텐데도 병원 의사와 경찰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은 뒤 내내 저를 위해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장례에 대해 상의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벌써 밤이었어. 이 시간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니? 배가 고프다. 아마도 부모님 집에서 이사가서 그런가. 숀은 형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것 같다. 집 엄마 일은 최소한 해야지. 숀이 평소 비방하는 말에 여전히 역겨웠지만 오늘의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내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마. 그거면 돼. 넌 동생이 죽어서 슬프지 않아. 아니야. 잔소리가 심했어. 형이 죽었으니 이제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숀이 웃을 때 내 귀를 믿을 없었어. 남자의 때때로 숀에게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 경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동생을 가까이에서 생각하는 친절하고 온화한 남자를 보면서
동생을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숀의 코멘트 부모님 집에서 가출해서 곤란했다고 제이앤이 이 집에 살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런 말은 안 해도 되지만 숀은 지루하게 한숨을 쉬며 나에게 등을 돌렸다. 어차피 엄마 아빠는 장례식에 가실 텐데 숀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형의 죽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어요. 숀의 말에 슬펐어요. 그리고 행동과 동시에 남자의 죽은 후 숀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지만 숀이 그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쉽게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끝났어. 나는 존의 장례식 날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션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정말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슬픔의 좌절과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올 생각은 없었지만 그날 밤 남자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물건이 거실에 있어야 할 대로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W 거기 서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숀이 말하길 내가 남자의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내 물건을 동네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했어. 나는 한동안 내 길을 비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내 동생이 죽었으니 다행이네. 이제 내가 나가야 할 시간이야. 이 집을 가져갈게. 숀의 이기적인 요구에 머리가 아프다. 이 집은 내 것이고 제이의 집 어떻게 생각하든 떠나야 할 사람은 너야. 화를 참으며 숀에게 말했다. 남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이 집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넌 낯선데 집을 빌리거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건 어때? 숀은 역겨운 조롱 미소를 지으며 믿을 수가 없네. 내 남동생이 죽었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쫓아내고 이 집에서 계속 살 계획인 것 같다. 아마도 내가 쇼크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 물건 치우고 내일 나머지? 함께 수거할 테니 그 전에 가져가야 할 것 같으니 웃으면서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어.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떠날 거야. 숀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는 말을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동의해줘서 다행이군요. 그럼 빨리 짐 싸서 내일 가세요. 아니 지금 갈 거예요.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요. 숀은 지금 말이 뜻밖이라는 듯 호기심에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이후로 혹시라도 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이 몰랐나 봐. 내 방 문을 열었소. 사실 나는 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대부분의 소지품을 부모님 집으로 옮겼지만 제2의 장례식에서 마지막 소지품이 버려지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숀에게 계속했습니다. 놀란 표정도 지은 너희 집에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빨리 나가야 해. H 느낌표 물음표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돼. 숀의 말을 무시하고 내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나간 그 사람은 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야. 무슨 말이야?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숀 쪽으로 돌아섰다. 이 집은 내 집이었는데 내내 나를 오해한 것 같아. 뭐 샤나를 쳐다보며 예상하지 못한 듯 얼어붙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존과 결혼하기 전에 이 집에 네, 사실 우리는 당시 간호사로 일할 때 이 집을 샀다. 연애나 결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마 평생 혼자 살 것 같았습니다. 수입도 괜찮았고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늦은 나이에 상당한 돈을 모아 두었습니다. 20대 부모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건물이 너무 좋아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동안 혼자 살았고 집을 구입한 지 1년 만에 남자를 만났습니다. 존도 집에 살기로.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숀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아까까지 쾌활하던 숀의 얼굴이 이제야 집 상황을 이해한 듯 창백해졌다. 애초에 내 이름은 어차피 내 소유가 아니겠지만 내가 머무르는 걸 정말 원하지 않으면 놔둘게. 이 집을 팔기로 했으니 이사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너 가능한 한 빨리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매우 흥분한 표정으로 항의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기적으로 행동했으니까 빨리 취직하거나 아빠 엄마한테 사과하고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어때요? 정말 급한 션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적어도 내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것을 파는 것을 재고해 주세요. 쇼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내 감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번이나 말했는지 알잖아요. 이걸로 먹고 살아 언제 취업할 건데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던 너였지. 넌 받을 자격이 없잖아. 쇼는 아무 말도 못한 듯 묵묵히 내려다보며 난 아니야. 내 보호자와 난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어. 그에게 말하자 쇼는 우울해 보인다. 나는 쇼에게 등을 돌리고 한 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나는 집 근처 쓰레기통으로 향했고 쇼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소지품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버려졌던 나는 쇼이 오기 전에 내 소지품을 부모님 집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매우 기뻐서 내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쓰레기통에서 내 소지품을 꺼내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걸어서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존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내가 장례식 날 부모님 집에 다시 올 것이라고 걱정하며 현관문으로 나갔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흔쾌히 주셨다.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나는 쇼의 사건으로 인해 남자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이 전혀 없었지만 부모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서 남자를 기억하고 한동안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고 그 결과 존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집을 팔아야 해서 슬펐지만 비록 쇼에게 떠나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쇼이 결국 부모님의 지원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그의 시댁에 의해 경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남자의 장례식에서 나는 시댁에게 쇼이 우리 집에 살고 있다는 것과 그의 평소 행동과 무엇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놀란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지난번에 시부모님이 쇼과 함께 우리 집에 사과하러 오셔서 우리가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끼친 패단은 사과해도 부족하다는? 알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캣이 너무 미안해. 사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참을 수 없어서 미안해. 쇼의 표정은 다음과 같았다. 전처럼 심술궂었지만 이 일이 꽤 힘들었다는 듯이 약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솔직히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컸지만 계속 말다툼을 하면 제니 서운해할 것 같아 쇼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 일로 바다는 집에서 살면서 일자리를 것 같지만 여전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매일 싸우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3시쯤 지나서야 그런 일이 생겼다. 몇 달 동안 일한 그는 다시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이 집을 떠난 이후로 그는 가장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부모님 집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공백기가 있었지만 집에 있으면서 직장에 적응했어요. 매일매일 션 걱정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생활이 매우 만족스러워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어요. 자유롭게 출근해요. 여보 남자의 사진을 말하며 출근했어요. 오늘의 스토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스토리에서 뵙겠습니다. 얼마를 얻었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멍청하게 굴지 마. 넌 많은 돈을 가졌지. 유산이야. 나한테 숨길 필요가 없지. 그렇지. $80,000야.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남편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었고 그에게 말해줄 수도 있었어. 그 사람이 부탁하기 전에는 기분이 안 좋았고 거짓말도 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이모는 미혼이었고 아이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혼자 사는 아이들이 걱정됐지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일했고 이모님은 어렸을 때 제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거의 매일 저녁부터 우리 집에 오시곤 했고 옛날 게임도 주셨고 숙제도 도와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신 기억이 나요. 중학교 2학년 봄에 공부가 별로 안 좋아도 부드러운 말투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전근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고 그 무렵 조부모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이모님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2의 엄마 같은 이모님을 잃어서 너무 슬펐지만 늘 어딘가에서 사랑했고 이모님과 함께 보낸 행복한 날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고 이모도 나를 딸로 생각하고 외로웠다고 했고
내가 커서 사업 파트너를 통해 만난 남편과 결혼해 이모와 더욱 유대감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말을 들으니 외로웠다고 한다. 작은 중고집을 사서 이사한 기념으로 함께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나무를 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부로 살던 어느 날 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모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이모가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변호사가 당신이 상속자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죽은 개미 재산의 그 금액이 무려 500만 달러였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비싼 상속에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모의 직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모는 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큰 재산을 모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따르면 그녀는 투자자였으며 투자를 시작했고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5천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가 아니라 50만 달러가 아니라 500만 달러라에 놀러온 고모님과의 좋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모님이 상속 재산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그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농담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지했던 저는 이모님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이모님은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저는 놀라움과 슬픔으로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점차 진정되고 그 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맞지만 나는 이 재산을 문제없이 상속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모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준 것을 알고 어떻게든 상속에 관해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았는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멍청하게 굴지마. 넌 많은 걸 얻었지. 유산이야 나한테 숨길 필요 없어. 8만 달러야.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었고 말할 수도 있었어. 남편이 물어보기도 전에 기분이 나쁘고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이 제가 없는 동안 제 현금 카드를 발견한 것 같고 상속금액의 실제 금액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남편이 허락 없이 제 계좌를 조회한 것에 화가 났지만 남편은 먼저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상속금액에 대해 왜 거짓말을 했나요? 양이 많아서 놀라서 못했어요. 누가 지금까지 밥을 먹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너처럼 쓸모없고 못생긴 여자가 돈을 충분히 받을 이유가 충분했어.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의 본성이 나타난 순간이었어.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끔찍한 건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물론 당시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도 했고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것도 많이? 그 사람은 큰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며칠 지나도 충격은 끝나지 않았다. 남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듯 일도 안 하는 플레이보이가 됐다. 왜 그만둔 거야? 닥쳐.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큰돈은 아마도 이모에게 물려받은 상속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었고 남편이 내 감정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남편이 카드를 사용하여 사치스럽게 지출했습니다. 유흥가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박하는 것을 보고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내 감정을 모르고 분노와 이성으로 그와 논쟁을 벌일 수 있었지만 논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또 이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뭔데 큰돈을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까? 독점하다 애초에 내 돈이 아니잖아. 갑자기 이혼 농담은 그만하고 내가 큰돈 쓸 때까지 기다려봐. 돈은? 이혼할 거야. 돈은 더 이상 믿지 말고.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이틀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반성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모님과 함께 돌아왔다. 오랜만인데 잘 지내요? 오늘은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시댁 식구들은 결혼 초부터 저를 높이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늘 저를 무능한 아내, 매력도 없고 나쁜 짝이라고 얕잡아 보았죠. 물론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외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새해 인사를 위해 그들을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보스턴에 살고 있으며
그들을 방문할 좋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러 멀리 살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만나지 못한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저를 멀리까지 보러 오셨는데 그들은 이미 유산에 대해 알고 계셨고 남편과 시댁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상속 재산이 많으시죠? 그 비용을 대사용하세요? 50만 달러밖에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럴 계획인 것 같아요. 새 집을 짓고 그 대가를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보스턴에서 먼 길을 달려와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그들의 뻔뻔함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늘 나를 얕보고 상처를 주던 시댁 사람들이 완전히 돈 때문에 나에게 왔습니다. 물론 이기적인 제안은 거절해서 아니 물려받은 돈은 줄 수 없어 너랑 큰 집에서 살고. 괜찮지 않니? 그 사람이 자꾸 그런 말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벌써 생각이 나네. 남편과 이혼해서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미워하는 시댁과 동거하는 것 외에는 최악일 것입니다. 돈은 소중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고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동거는 고려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청혼을 거절하자 터무니없이 소리를 질렀다.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아들과 미국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나? 내 아들은 너처럼 매력없는 아내를 부양하고 편안한 삶을 줬어. 여기까지 와서 거절했는데 왜 그래? 내가 왜 혼나야 해? 너무 무리해. 당연히 주부였고 남편의 수입도 주었지만 매일 집안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했어. 가계 보충은 물론 남편에게 고마웠지만 새 집값을 내는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지만 시댁, 특히 시아버지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알면서도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내 의견을 그렇게 주장하는 걸 잘 못해서 거리를 두었다. 이 사람들이 남의 돈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협박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이모가 남긴 돈으로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쓰고 싶지 않아. 최악인데 너무 슬플 때 왜 그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빨리 끝내고 싶다. 애초에 이혼을 할 예정이니까 유산은 내 것이니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대화를 진행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커져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공평해졌습니다. 이 말 들으면 더 화가 난다. 이혼한다고 농담하는 거다. 돈도 안 줄 테니 이기적인 의견도 받아들일 수 없어. 무슨 말을 해도 이혼할 거고 널 위해서라면 절대 돈 안 줄 거야. 정말 짜증나네. 내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도망가게 놔두지는 않을 거야. 난 장인어른이 입구로 달려가는데 정원에서 이웃이 맙서사 하는 소리가 들려 입구를 보러 갔을 때 불이 났어. 입구 쓰레기장 쓰레기까지 번졌는데 왜 불이 나나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거기에 당황한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정원의 불이 주위에 가연물까지 번지면서 불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부부 기념나무였던 올리브나무까지 퍼졌어. 야, 뭐 하는 거야? 집에 불을 지르는 거야? 제정신이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 말을 안 불로 겁주려고 했어. 그럴 줄은 몰랐어. 이렇게 보니까 무죄다. 방화는 중범죄.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불을 끌 수 있었다. 다행히 집에 불이 붙지 않았고 나한테 화를 내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내가 계속 거부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용기로 집에 불을 지른 건지 남편과 시어머니도 내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동안 도망쳐 나온 게 나쁘다고 생각했을 텐데 분명하다. 시아버지가 증거 이혼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녹음기를 보관해왔고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웃의 목격자 진술 덕분에 제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갈취와 방화로 체포 힘들 것 같았던 우리의 이혼은 무사히 끝났다. 그 이유는 변호사와 어머니가 남편의 불륜을 몰래 조사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남편이 밤에 도시에서 많은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많았다. 물론 나중에 남편이 도시에서 사치스러운 밤을 보낸 금액이 그의 신용카드로 청구되었습니다.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나는 지불할 의무가 없었고 남편은 지불할 수 없는 돈을 소비자 금융회사에서 빌렸습니다. 사과하고 회사 정규직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는 월급도 삭감됐고 터프한 남자들의 재촉에 호사스러운 밤을 보낸 돈도 서서히 갚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자기 잘못이라 이혼하고 나면 할 게 없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니 전 처가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던 게 맞다. 하지만 돈에 대한 공포는 인간이 휘둘리고 미치게 된다는 걸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돈에 미쳐가는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돈의 힘을 직접 경험하고 돈을 올바르게 다루겠다는 다짐을 굳게 다졌습니다. 언덕 위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부모님과 함께 홈가드닝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도 돈이 많이 남아서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헌에 쓰고 싶습니다. 요양원 이제는 사람들이 돈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즐거움을 찾고 자유시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어땠나요?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집에서 만나요. 그녀는 테리입니다. 끔찍한 아내 주부라는 장점을 살려 결혼하고도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고 친척들이 공감하며 아내가 정말 형편없다고 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형편없다고. 요리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집안일도 서툴고 집도 더러워 집에 가기도 싫다 한계에 다다른 그 사람은 사람을 너무 나쁘게 대했는데도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있었다. 나는 화를 내며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집도 없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 집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고 남편과 친척들이 놀랐습니다. 당신의 물건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집에도 안 와서 무슨 일이 취소됐는지 몰랐다는 게? 시아버지가 어리둥절한 남편에게 이 일이 있은 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했어. 남편이 지옥을 겪게 될 거라고. 내 이름은 에밀리예요. 저는 32살이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결혼했어요. 중형 공장 아버지는 사장이고 어머니는 공장 아르바이트 조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외동아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나는 죽고 30살이 되었을 때 로맨스 경험이 거의 없었다. 부모님은 나를 걱정하고 날짜를 통해 여러 잠재적 파트너를 소개했지만 포기하려고 하는 동안 나를 클릭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정해진 날짜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 회사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만나기로 약속했고 거기서 켄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된 남편 켄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다른 관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웃는 얼굴이 예의가 좋아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이어서 약속한 날짜 이후에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 후 데이트를 하고 6개월 후 시아이 나에게 제안했을 때 약혼했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두 가족 모두에게 우리 약혼을 보고하러 갔습니다. 내 부모님은 내 결혼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밀리 켄이 내 딸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해주셔서 기뻐요. 아버지 회사 오래오래 일할 수 있어서 부모님은 제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켄 회사 거래 덕분에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특별한 유대감을 갖게 된 것 같아 행복해 보이셨어요. 우리가 갔을 때 아버지 회사는 잘 될 것 같아요. 켄 부모님을 만나러 간 집은 상상 이상의 대저택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켄과 에밀리가 잘 지내서 다행이라고 하셨다. 이 아이는 이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해서 엄마가 좀 걱정이? 시댁이시 상담사인 것 같은데 친절해 보이지만 말투가 명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 같더니 시아버지가 맞장구를 치며 그래 우리 가족은 가업이라 가족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친척 에밀리도 그중 하나일 거예요. 앞으로는 켄을 대신해 줄게요. 시아버지는 위험이 있어서 대통령 같았던 분이었어요. 거친 태도 때문에 긴장했는데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켄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너무 기뻐서 결혼해 주부가 되는 거다. 직업이 바빠서 에밀리가 집안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켄 월급도 꽤 괜찮았고 양가에서 결혼 선물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부 생활에 특별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주부 생활이 부럽다고 놀렸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켄과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켄은 부모님이 콘도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둘 다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 집을 고를 때 켄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켄이 너무 바빠서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돌아다닐 시간이 없다고 하더군요.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계약서에 서명하면 괜찮습니다. 그쪽으로 이사할 테니 혼자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결혼식 후 켄과 함께 살 새 임대 아파트를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후 그곳으로 이사하여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 했으나 곧 무산되었습니다. 켄은 집에 안 왔습니다. 아예 평일 야근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 아침 일찍 퇴근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일하고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출장도 자주 가며 가끔 밤샘을 했다. 그동안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는데 자유시간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켄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밖에서 먹었다고 해서 맨날 손도 대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서 별일 없이 계속 집에서 잤어요. 딴짓을 하다 점점 그런 날들이 시작했어요. 결혼이 이런 걸까? 켄을 응원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됐어요. 결혼하고 3개월 지나서 켄한테 얘기하기로 했어요. 헤이 켄 정말인가요? 일하느라 커플로 있을 시간이 없자 켄은 넥타이를 풀며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응, 나 일하느라 바빠. 피곤한 거 안 보이니? 이해해. 그럼 말하지 마. 불필요한 건 생활비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확실히 아무 말도 못한다고 켄이 저를 후원해 주셔서 매달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땐 그 사람 일에 대해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추수감사절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켄에게 추수감사절에 모임이니 뭐니 하는 거 없냐고 물었더니 너희 부모님 댁에 놀러가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켄은 아니라고 대답했고 나도 일이 있고 아버지는 매년 여행을 가는데 켄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정말 괜찮을까? 난 괜찮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여름 인사 시즌에 선물도 보냈으니 괜찮다. 켄은 그때에도 말투로 침실로 직행했다. 나는 말 없이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추수감사절이 끝날 무렵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죠? 시아버지셨어요. 네, 시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집에 안 오셨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 내가 말했던 것 우리는 가족, 친지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이제 결혼했으니 와서 도와줘야지 설명도 없이 비난을 받고 정신이 멍해졌다. 그런 줄도 몰랐다. 추수감사절 모임에서 켄이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아버지 미안하지만 변명 듣기 싫어. 켄한테 물어보니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신다고. 뭐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했나? 켄이 진짜 아버지한테 주부가 됐으니 집안일 제대로 잘 하라고 말했지. 시아버지가 거만하게 그러셨는데 나는 내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어. 그날 밤 나는 시아버지가 추수감사절 모임이 없다고 하신 것을 정확히 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이 아닐 있다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내가 왜 말했습니까? 가버리고 내 집안일에 불만 있으면 먼저 나한테 말해야지. 아버지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눈물로 애원했는데 켄은 그냥 웃기만 했어.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없는 동안 집안일 완벽하게 해라. 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켄은 나를 차갑게 쳐다보더니 바로 나가더니 켄 태도가 더 내가 연락하자 아예 집에 안 오더라. 일만 한다고만 하고 집에 전혀 안 오는 게 이상하고 확실히 뭔가 잘못됐나? 켄이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서 미혼 때 저축한 돈으로 켄을 조사하기로 하고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집안일을 하던 중 시아버지가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에밀리 설날 가족 모임이 있으니 꼭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켄에게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설날에 나오라고 하더군요. 뭐 굳이 오실 필요는 없지만 당신 같은 무능한 아내를 친척들에게 노출시킬 수는 없어요. 혼자 갈 테니까 전화 끊지 마세요. 며칠 뒤 문득 시댁 앞에 섰는데 안에서 인터폰을 누르면 떠들썩한 파티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시어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에밀리 안 온다고 해서 절을 했다. 머리하고 파티에 나타났다가 친척들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드디어 신부가 나타났다고 집안일을 안. 아내가 오랜만에 뵙다. 시아버지가 침울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고는 나를 노려보며 친척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켄은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여기 올 줄은 몰랐겠지만 친척들 앞에서 나를 쫓아낼 수 없어 나를 외면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또 시어머니와 제가 부엌에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거실에서 우연히 대화를 들었습니다.
켄은 보시다시피 결혼 생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삼촌은 보시다시피 이익을 이용하는 끔찍한 아내입니다. 주부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켄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서 친척들이 불쌍히 여기고 아내가 정말 형편없다고 했고, 이어서 켄은 요리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집안일도 잘 못하고 집안일도 못한다고 했다. 더러워서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아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너무 나쁘게 대했지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가서 시아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넌 없잖아. 내가 대화에 끼어들었고 내 남편과 친척들은 내가 집도 없다는 사실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켄이 당황해서 침착하게 일주일 전에 우리 집 임대를 취소했다고 대답했다고 했을 때, 내 물건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집에도 안 오는데 내가 몰랐던 게 당연하지. 그래, 나는 우리 집 임대를 취소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취소된 일이 켄의 아버지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하자 켄의 눈이 커졌다.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시아버지에게 돌아섰습니다. 켄은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 가더니 시아버지가 눈썹을 치켜떴다. 뭐야, 켄은 어디서 자고 있었던 걸까? 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군. 그렇지. 켄 친척들이 웅얼거리는 건 켄이 얼굴을 붉히며 너네가 꾸미고 있다고. 난 그냥 집에서 잤어. 바빠서 날 방치하는구나. 이 쓸모없는 아내야. 그때 시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켄도 에밀리가 무슨 생각으로 집 임대를 무단으로 취소하고 친척들을 속인다고 거짓말을 꾸미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불쌍한 켄의 아내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그 안에 내용물을 그 자리에 버렸다. 켄의 불륜의 증거가 담긴 수많은 사진이 있었다. 켄은 화려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그늘진 장소로 들어가며 있었다. 여자 집 시아버지가 빤히 쳐다보고 계셨다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가 있다고 모두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지. K가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그때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어쩐지 옆에 나타난 로가 낮은 목소리로 켄이 사실을 말해준다. 켄이 포기한 듯 마지못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 전부터 함께 해왔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고 그래서 너 집에 가려고 집에 안 오는데 왜 나랑 결혼했냐.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나이트클럽 여자랑 결혼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 화가 난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딸과 결혼시켜서 안심시키려고 또 물어봤다. 왜 친척이나 시아버지에게 욕설을 했는지. 이혼이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다. 차버리고 싶었다. 처음부터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유가 없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켄 뺨을 큰 소리가 났을 때 화를 내며 입을 열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일들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밀리는 그때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켄에게 당신은 부끄러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욕하는 것을 부인하지만 당신의 회사를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우리 앞에 얼굴을 보여주지 마. 에밀리에게도 사과하고 켄은 내 앞에 무릎을. 에밀리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께 용서해달라고 전해달라고 소리쳤어. 큰 소리로 용서 안 할 거야. 우리 이혼하자. 손해배상 많이 해줄게. 그리고 켄이 아버지와 친척들한테 쫓겨난 뒤 울면서 떠난 이 쓰레기 여주인에게 행운을 빌게. 저는 시댁과 친척들에게 나중에도 가족과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아과 저는 이혼했고 시댁에서 배상금으로 몇 달러를 준 손해배상금에 대해 거액의 보상을 받을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켄은 말 그대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대통령 자리도 잃었고 인맥을 통해 시아버지에게 채용됐지만 여주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지각과 결근이 반복돼 해고를 당했다. 켄은 미래와 수입을 단번에 잃었다. 애인에게 버림받기까지 했고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 혼자 살며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은 나만큼 마땅한 것을 얻은 것 같아요. 다양한 손해배상 덕분에 혼자 생활하면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음에는 당분간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기분 전환을 위해 해외로 나가려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밝게 살고 싶다. 집에 찾아갔는데 할머니 몫은 다 버릴 테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들 와이프는 아니라고 했어. 유일하게 귀찮게 나가던 이 허름한 사고 재산은 공짜로도 충분하다.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이지 부모님도 같이 소리쳐도 빚만 지게 될 불운한 집인데 그 집은 알았어 빨리 나가라고 말하려고 했어. 욕설로 문이 막혔어. 난 카밀라야. 54세, 내 남편은 데이비드 56세, 내 아들 루크는 결혼 2년째야. 내 아들의 아내는 엘리야. 예전에 일했었지.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과 동시에 퇴직. 루크는 일 때문에 3에서 4년에 한 번씩 전근을 해요. 같이 가고. 그만둘 시기를 정하기 어려워 결혼하고 나서 일을 안 해요. 엘리가 되었어요. 주부 두 사람은 우리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아파트를 빌려 그곳에서 살았고 그때까지 아주 순조로운 결혼 생활을 했다. 루크가 전화를 해서 그가 언급한 땅이 꽤 먼 곳이 될 때가 된 줄 알았다. AMTR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이사할 때 거기 도착하면 슈퍼마켓이나 물건을 확인해야 하고 엘리를 위해 충분한 두고 움직여야 하므로 엘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고 그게 아닙니다. 루크는 잠시 머뭇거렸고 전학을 기대했던 건 나 혼자 전학 갈 예정인데 혼자 전학한다는 건 너무 의외였어. 결혼 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루크는 더 의외의 말을 했어. 이봐 할머니가 계시던 집 지금은 입원해 있는데 지금은 비어 있어서 거기 살고 싶다고 뭐라 그러는데 입원해 계신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이 있는데 아직 안 왔고 우리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니 아들의 아내가 허락 없이 그곳을 자기 집으로 사용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거기에 살고 싶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니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직접 얘기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전화를 원활하게 받았고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기도 전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목숨을 잃을 테니 엘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 거라고. 전혀 행운이 아닌 일이죠. 너무 둔감해서 그녀가 죽은 후 한 달 안에 그곳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루크의 임박한 전근에 대해 먼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결혼할 때 당신은 그가 이사할 때마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 전학 갈 때 같이 갈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인데 이야기가 달라졌지. 결혼하기 전에는 빈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집이 있으면 일을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면 앞으로는 간병비를 안 들게 될 거예요. 뭐야? 방금 부모님과 함께 살 거라고 하셨죠. 연달아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외계인 F 가족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집을 지구 기지로 사용할 건가요? 잠깐만 루크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작별 인사를 해도 아까울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어요. 물론 루크와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루크의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지금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 당연하게도 내 남편도 놀랐지. 아니 잠깐만 당신. 이미 루크의 결혼식에 입원하셨고 엘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시댁에 집을 기부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도 거의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처럼 너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너무 당연하다고 해서 내 가치관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점점 마음이 가라앉고 물론 그런 얘기는 거절하면 안 되니까 괜찮아. 그래요. 내가 그녀에게 열쇠를 주지 않고 아마도 일어날 상속에 허가를 주지 않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가족은 지구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루크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루크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았고 이사 날짜가 왔다. 당연히 그 시간 동안 동네에 혼자 머물며 나에게 전혀 연락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수명통지서를 받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준비했지만 장례식은 힘들었다. 상황에서는 좋은 일만 기억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장례를 마치고 찾아온 친척들을 배웅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루크네 가족이 마지막으로 떠났는데 마지막에 잘 떠나던 그 순간 어머니 시댁에서 계속 이런 말을 했는데 열쇠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 상황에서 물어볼 이야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뻔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귀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응. 내가 혼란스러울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어. 결혼식 축사날 거기에서 봤어. 허락도 없이 거실로 들어와서 작은 창 하나를 열었지. 구석에 있는 서랍을 열고 엄마 집이라고 적힌 접시가 달린 열쇠를 꺼냈다. 이 모든 행동을 하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 같다. 각 행동마다 허락 없이 서랍을 열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가져갔다. 장례식 모든 게 불합리해 잠깐만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엘리는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구로 돌아갔다. 루크는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소리쳤다. 루크에게 대신 그 아내를 막아라. 내 아들 깜짝 놀랐던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잠깐만. 루크는 서둘러 입구로 달려가 아내를 꾸짖고 빨리 출장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다. 시카고에 산다. 아웃사이더는 조용히 해야지. 그런 말을 했어. 아웃사이더, 그 집은 너야. 빨리 택시를 타지 않으면 예약한 암트랙에 못 갈 거야. 빨리 택시를 부르고. 그 사람은 문을 열고 떠났어. 문은 닫혀 있었고 루크는 여전히 섰다. 남편은 다시는 오지 않았다. 남편은 화를 내며 벌벌 떨었다. 루크는 할 일이 있었고 이미 암트랙 표를 예약해 두었기 때문에 그날 집으로 돌아갔다. 2주 후 며느리에게 자주 전화를 했고 최후의 수단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갔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있는 게 분명한데도 방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받지 않고 방을 둘러본 뒤에야 나왔다. 집인데 할머니 걷다 버릴 테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빈집은 언제 오실지 나도 모르고 매일 빈집에 갔다가 어느 날 보니 이삿짐 회사가 집에 들어와서 남편과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나온 3명에게 했으나 며느리 아버님이 소리 지르셨어요. 이 초라한 사고는 재산이 더 많네요. 공짜 며느리 어머니도 여기가 할머니 돌아가신 집이 아닌가. 빚만 지게 될 불운의 집이라고 했더니 절망적이었지만 그 집은 쫓겨났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어깨로 대문을 열고 빨리 나가라고 한 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무슨 짓을 해도 반응이 없고 떠나려고 할 때 쓰레기 봉투에 눈이 떨어졌다. 엄마가 쓰레기와 함께 꾸민 아버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쓰레기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미안해요. 아빠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듯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이것은 분명히 신의 징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맹세했고 현 시점에서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족은 1개월 후에 우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크는 혼자 출장에서 돌아왔고 그는 임시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드디어 쉬는구나. 같이. 루크가 에드에게 셋이서 같이 나가자고 제안했다. 며느리 아버지와 나를 몰고 온 어머니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다. 만나기 전에 셋 다 초췌해 보였고 눈이 푹 꺼졌어. 잠이 안 와. 며느리가 눈 밑에 다크서클을 끼고 말했어. 삑삑. 러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역시 조용히 웃었어. 너도 사고라고 했어. 그런 사진 버리면 잘 알잖아. 이 집 언제 인수했는지. 나중에 내가 설득하러 가서 했는데 그 집은 듣지도 않고 날 쫓고 알았어. 이 집은 우리 엄마 집이야. 유언장도 듣지 않은 게 무슨 잘못이냐고 아버지를 잘 보살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설명드렸고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셨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뒤 외로워 어머니는 하루에 2번씩 그가 좋아하는 술을 권하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머니가 없을 때 대신 해줬는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지켜보셨던 성격 때문이 아닐까? 집에서 가드닝을 하면 오랫동안 키웠던 토끼도 수확할 수